먼저 이 영화의 오프닝은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중 한 명인 나오미 와츠의 모습이 나오죠. 양 옆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는 어떤 빨간 침대를 잠깐 비추고 바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나오며 이 영화의 제목인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차 뒷좌석에는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의 도로인데 차는 목적지와 다른 으슥한 곳으로 갑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여자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보니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총을 겨눕니다. 이때 갑자기 앞에서 폭주하는 차가 달려오고 사고가 발생해 여자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여자는 비틀비틀 걸어가며 산기슭을 내려오고 그 사이 누군가의 신고로 119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현장 조사를 마친 형사들의 태도입니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한 형사가 말하자 그래 라고 또 한 형사가 시큰둥하게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며 큰 조사에 뜻을 안 두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낮이 됐는데 두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냥 여기 오고 싶었어 라고 하자 상대가 왜 여기 오고 싶었는데? 라고 하죠. 사실 여기에 관한 꿈을 두 번이나 꿨는데 똑같아. 꿈속에서 난 여기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어. 꿈속에서 넌 저기 카운터에 서 있었어. 너도 나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 이 건물 뒤에 어떤 것을 하는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자를 봤어. 그 얼굴은 다시 안 보고 싶은 얼굴이야.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상대가 그래, 그걸 확인하러 왔구나 하고 바로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합니다. 이야기를 한 남자는 상대와 같이 그 남자가 있었다는 건물 뒤로 걸어가죠. 이때 남자는 엄청난 땀을 흘리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봤다고 말했던 그 자리와 가까워지는 순간 정말 섬뜩한 분위기의 한 남자가 나왔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 모습에 놀란 남자는 아예 졸도를 하게 되고 상대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어떤 전화가 울리는데 누군가가 여자가 행방불명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이 전화는 다른 전화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프닝에 나왔던 주인공인 베티가 공항에서 등장합니다. 조력자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운을 빌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배웅해주고 베티는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택시를 따로 잡고 떠나는데 이 둘도 굉장히 들뜬 표정으로 어딘가를 가고 있죠. 베티가 도착한 곳은 자신의 숙모가 떠난 동안 머물 숙모의 집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인 코코 부인을 만나 환대를 받죠. 코코 부인은 애완동물을 싫어한다고 하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베티는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집이 베티의 마음에 쏙 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지러진 흔적을 발견하고 샤워실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사고를 당했던 그 여자였죠. 베티는 당황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리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사고 후유증으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스터에 적힌 여배우의 이름을 보고 지어낸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리타는 사고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베티는 리타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소지품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리타와 베티는 리타의 가방을 열어보는데 가방 안에는 놀랍게도 거액의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열쇠도 같이 있었죠. 혹시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고 묻자 리타는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말이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4명의 남자가 회의실에 있는데 안경을 쓴 남자는 영화 감독이죠. 그 옆자리의 남자는 감독의 매니저, 나머지 2명은 제작사 쪽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실로 2명의 남자가 더 들어오는데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고 고압적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말없이 사진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인물을 이번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쓰라고 하죠. 카밀라 로즈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감독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배역은 다른 인류 여배우들이 줄을 서고 있는 배역인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명 중에 1명은
에스프레소를 한 입 마시고 감독을 쳐다보며 냅킨에 그걸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괴성을 지르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본 감독은 얼이 빠져 있는데 제작사 쪽은 침울하기만 합니다. 미팅은 결렬되고 자리를 나온 감독은 골프채로 그 두 명의 차를 박살내버리고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한편 회의실에 남겨진 제작자 두 명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이 여자가 실종되었다고 전화를 했던 초반에 알 수 없는 남자죠. 즉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영화는 기억을 잃은 한 여자와 이 보고를 받는 남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배우 역의 캐스팅이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친한 사이로 보이는 두 남자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둘은 어떤 차 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가 아마 초반에 나온 그 사고 얘기겠죠. 그리고 한 남자가 세상의 역사는 전화번호 속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자 상대 남자가 갑자기 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지문을 닦다가 격발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고 벽을 뚫고 옆방의 여자가 총을 맞게 되죠. 당황한 킬러는 옆방으로 넘어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호텔 벨보이에게 또 들킵니다. 결국 킬러는 여자와 벨보이 두 명까지 더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벨보이가 돌리던 청소기가 총을 맞고 또 요란한 소리를 울리게 되죠. 장면은 다시 바뀌고 골프채로 신나게 차를 부쉈던 감독은 집에 도착했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노한 그는 여자친구의 보석에 페인트를 쏟아붓다가 남자에게 얻어맞고 자신의 집을 떠나죠. 늦은 밤 허름한 모텔에 도착한 감독은 모텔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독은 이상하다며 현금으로 지불하려 하는데 모텔 주인은 사실 은행에서 남자 두 명이 왔었다며 당신은 돈을 다 써서 카드가 정지됐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모텔 주인은 알고 있다며 당신이 어디 있든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감독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신의 영화 사무소의 비서와 통화를 통해 감독이 현재 파산 선고가 됐고 어떤 카우보이라는 남자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죠. 아주 이상한 하루였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라며 감독은 그 카우보이를 만나러 향합니다. 한편 베티와 리타는 사고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해 경찰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둘은 카페로 가서 신문에서 사고에 대한 정보를 뒤져보기로 하죠. 그런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카페에는 앞에서 꿈 얘기를 했던 남자가 있었던 바로 그 카페입니다. 커피를 따라준 종업원의 명찰을 본 리타는 불현듯 기억을 떠올립니다. 종업원의 이름인 다이안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하죠. 겨우 단서를 찾은 둘은 전화번호부를 뒤져 다이안 셀윈이라는 이름의 집 주소를 찾습니다. 둘은 함께 그곳으로 떠나기로 하고 그 전에 여배우인 베티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베티는 한 번의 테이크로 훌륭한 명연기를 펼치게 되고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한편 늦은 밤 카우보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간 감독은 진짜로 카우보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죠. 감독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카드가 막히고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가 자기를 불러냈죠. 특히나 앞에서 이 사람은 정체불명의 두 남자의 차를 부셔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당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나온 카우보이는 감독에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서 오디션을 보다가 오늘 본 사진 속의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를 캐스팅하게. 다른 캐스팅은 자네 소관이지만 여주인공은 소관 밖일세. 잘 해내면 날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잘못하면 날 두 번 더 보게 될 걸세. 하고 감독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감독은 착잡한 심정으로 오디션을 진행하죠. 그리고 사진 속에서 본 그 여자, 카밀라 로즈가 나타납니다. 감독은 고민하다가 카밀라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하죠.
그때 앞서 다른 오디션을 보고 나온 베티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서로 주고받죠. 베티는 마치 피하듯 그 자리를 나오고 자신을 기다리는 리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둘은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낸 다이안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리타와 함께 향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둘은 어떤 남자들로부터 미행을 당합니다. 이웃을 만나 소개를 받고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었고 둘은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발견한 것은 한 부패된 여자의 시체였습니다. 둘은 비명을 지르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죠. 시체를 본 충격 탓인지 리타는 자신의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아마 이유도 모르고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겠죠. 베티는 그런 리타에게 자신이 가진 금발 가발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둘은 끌리는 마음에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던 리타가 갑자기 실렌시오라고 말합니다. 베티가 잠에서 깨 쳐다보자 밴드는 없어요. 오케스트라도 없어요. 실렌시오라고 리타는 말하죠. 베티는 리타를 깨우고 리타는 베티와 함께 자신의 기억이 일러주는 또 다른 극장으로 향합니다. 극장에 사람들이 여럿 있고 무대에서의 사회자가 리타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밴드는 없어요.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이건 모두 녹음해 둔 겁니다. 모든 게 환상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불길하고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죠. 그리고 다른 사회자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감독이 묵었던 모텔 주인입니다. 이 남자가 한 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이 아티스트는 노래를 부릅니다. 한 3, 4분가량 열창을 하는데 가사 내용인즉슨 너와 작별후 고통을 느꼈어. 혼자 울고 또 울고 있어. 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넌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갔어. 라는 가사의 내용이죠. 이 노래를 들으며 베티와 리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가수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 흘러나오고 베티가 그걸 본 순간 자신의 가방에서 파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 박스는 무엇일까? 둘은 알 수 없지만 이 상자의 파란 열쇠가 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죠. 집으로 돌아온 둘은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려고 하는 순간 베티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리타는 베티를 찾지만 보이지가 않고 결국 혼자 그 상자를 열게 되죠. 여기서부터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모든 이야기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고 수척한 얼굴의 베티가 잠을 깨우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리타와 베티가 다이안이라는 여자를 찾아갔을 때 옆집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베티를 보고 다이안이라고 하죠. 즉, 사실 베티가 다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여자는 베티, 즉 다이안에게 형사 2명이 당신을 찾아왔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여자가 돌아간 후 베티는 리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티는 리타에게 카밀라, 돌아왔구나 라고 하죠. 카밀라는 누구일까? 앞서 나왔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감독에게 외압으로 캐스팅하라고 했던 바로 그 여배우의 이름이 카밀라입니다. 즉, 리타는 카밀라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카밀라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라고 다이안에게 말을 하며 선을 긋게 되죠. 다이안은 울면서 기억을 떠올립니다. 카밀라가 여배우로서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감독은 앞에서의 바로 그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연기 지도를 해주는 과정에서 카밀라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감독이 스킨십을 하기 전 모든 스태프들을 쉬는 시간이라며 현장에서 물리는데 다이아는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카밀라가 감독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이후에 울고 있는 다이안의 집에 전화가 오게 되는데 카밀라입니다. 카밀라는 다이안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머롤랜드 드라이브입니다. 다이안은 차를 타고 향하죠. 그런데 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카밀라가 나타나 다이안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함께 향하죠. 다이안은 카밀라의 손을 잡은 그 짧은 순간 다시 카밀라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 저택은 감독의 집입니다. 그리고 감독의 엄마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은 앞서 봤던 관리인 코코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그들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카밀라와 감독은 같은 자리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이아는 커피를 마시며 코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둘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카밀라와 다이아는 둘 다 무명 여배우로서 영화를 찍다가 만났습니다. 다이아는 여주인공을 원했으나 정작 그 역할은 카밀라가 맡게 된 것이죠. 카밀라는 성공하게 되고 자기의 영화마다 다이안을 출연시켜준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며 계속 카밀라를 주시하는 다이아나에게 보이는 것은 앞서 카밀라 로즈라고 나왔던 그 여배우가 카밀라에게 키스를 하고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쳐다보던 다이아는 부르르 떨고 이때 감독은 주변을 집중시키고 카밀라와 자신의 중대 발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무슨 발표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결혼 발표 또는 연인 발표겠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다이아는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초반에 한번 나왔었던 바로 그 킬러입니다. 다이아는 카밀라의 사진을 주고 뭔가를 의뢰합니다. 킬러는 사진을 챙기고 이 돈을 받는 이상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일이 끝나면 자신이 말한 곳에서 이걸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 것은 앞서 나왔었던 파란 열쇠죠. 그리고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놀랍게도 앞에 나왔었던 이상한 꿈을 꿨다는 그 남자입니다. 이후 장면이 바뀌어 그가 졸도했었던 장소로 가보면 그 남자가 두려워했던 이상한 얼굴의 사람이 파란 박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다이아는 늦은 밤 파란 열쇠를 들고 집에 혼자 있게 되는데 문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이안이 베티일 때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그리고 오프닝에서 다이언과 함께 나왔던 조력자로 보였던 노부부죠. 그런데 이 둘은 악마처럼 웃어대며 다이안에게 다가옵니다. 다이안은 절규하며 방으로 도망가고 웃음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죠. 결국 그녀는 탁상 서랍에서 총을 꺼내들고 자신의 머리를 쏴버립니다. 이후 3명의 인물이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무서웠다는 정체불명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이안과 카밀라인데 금발머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면은 바뀌고 그들이 도착했었던 극장에서의 무대가 비추어지고 파란 머리를 한 여자가 홀로 나지막히 실렌시오라고 말하며 영화가 끝나게 되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멍해지는 순간 크레딧이 올라오게 돼요. 왜 갑자기 실렌시오라는 말이 나오는지, 노부부는 누구인지, 킬러는 왜 엉뚱한 사람을 죽였는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전제를 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머롤랜드 드라이브에서 카밀라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온 다이안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순서는 다이안은 실제로 버림을 받았고 킬러를 고용했습니다. 킬러는 카밀라를 죽였을까?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킬러의 장면을 보면 오발산 때문에 옆방 여자도 죽이고 호텔 벨보이도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꿈이 아닌 실제로 킬러가 카밀라를 죽였으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 몇 명을 더 죽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형사가 배치됩니다. 어떤 형사일까? 초반에 카밀라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현장에 나타났던 2명의 형사입니다. 다이안을 깨우는 이웃이 형사 2명이 당신을 쫓고 있다고 말을 하죠. 살인을 의뢰한 다이안은 어떤 마음일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형사가 사실은 심드렁한 수사 의지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전반부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이안의 각기 다른 마음이 투영된 인물들입니다. 감독이 미팅을 했던 그 이상한 자리에서 이 2명은 괴이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한 명은 캐스팅에 대해서 감독이 거부를 하자 커피를 냅킨에 뱉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렀죠. 여기에서 이 2명의 행동은 그날 카밀라가 연인 발표를 선언할 때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다이안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때 다이안은 어땠을까? 커피를 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싶었겠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인 발표를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다이아는 감독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겠죠.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심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되죠. 둘째로 자신이 여배우로서 그 감독에게 인정받는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다이안의 꿈에서 감독은 캐스팅 압력에 굴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차를 부수게 됩니다. 마치 무명의 자신이 여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외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감독은 그 대가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어느 낡은 모텔에서 자게 되는데, 이것은 살인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잃고 모텔을 전전하며 쫓기게 될 다이안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돈이 많은 감독인데도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모텔 주인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텔 주인이 그들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일까? 살인 의뢰를 한 다이안을 쫓는 형사들이겠죠. 그래서 초반에 여자가 행방불명이요 하고 전화가 울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전화가 울리는 곳은 다이안의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흑막처럼 보였던 남자들은 사실 그녀를 쫓는 경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한밤중에 감독을 불러낸 카우보이는 누구일까? 자신을 여주인공으로 발탁하지 않았던 감독에 대해 사람의 태도가 삶을 결정하지, 자만심을 버리고 다시 생각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다이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안은 꿈속에서 명령기를 펼치고 결국 캐스팅 압력에 굴했지만 그 감독으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고받는 상황을 그려내게 되죠. 즉, 다이안은 꿈속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에게 자신이 느끼는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한이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인 의뢰를 했던 죄책감 등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무래도 리타, 카밀라겠죠. 카밀라는 왜 가방에 돈이 많을까? 그 가방의 돈이 다이안이 킬러에게 의뢰한 의뢰비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왜 다이안과 갑자기 사랑을 나눌까? 실제로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실렌쇼를 외치며 극장으로 갔을까? 극장의 특징은 모든 것이 환상이며 모든 것은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 장소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쓰러져도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립싱크인 셈이죠. 즉, 이 극장은 다이안이 카밀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일까? 당연히 다이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작별하고 울었어. 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든 것은 녹음되어 있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에 봉인되어 있지 라이브로 연주되는 현재의 마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안과 기억을 잃은 카밀라는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이곳을 떠올리고, 과거에 카밀라를 사랑했었던 자신의 고스란히 녹음되었던 마음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란 박스죠. 그러나 그 파란 박스를 다이아는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어 사라지게 되고 카밀라 혼자 그것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 박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추측컨대 킬러가 일을 마치고 준비해 놓은 카밀라의 시체였을 것입니다. 그 시체는 어디에 있었을까? 윌케스라 불리는 카페 뒤편이었겠죠. 또 이곳은 살인을 의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킬러의 동료로서 다이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2번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이었어. 왜 2번일까? 첫 번째는 살인 의뢰를 할 때, 두 번째는 시체 확인을 위해 열쇠로 상자를 열기 위해 찾아올 때. 이렇게 2번이죠. 이 2번의 키워드는 카우보이가 감독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에서도 파생됩니다. 자네가 잘 해내면 날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잘 못하면 날 2번 더 보게 될 걸세. 그리고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죠. 여기 뒤쪽에 한 남자가 있어. 그걸 하는 사람이야. 그 얼굴은 다시 안 보고 싶어. 그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어. 사람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 남자는 누구일까? 카밀라의 시체를 준비한 킬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의뢰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든 다이안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졸도하는 것이죠. 즉, 다이안은 살인 의뢰 후 꿈에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이 이상한 남자가 사실 그녀의 죄책감이라면 정반대도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죄책감의 반대, 현실을 도피하는 합리화죠. 그것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노부부입니다. 다이안이 살인 의뢰라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는 꿈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베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소는 공항이죠. 그 공항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조력자처럼 보이는 노부부입니다. 즉, 현실 도피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꿈이라는 장소로 도착한 베티에게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행운을 빈다. 조심 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조력자가 아닌 현실 도피, 합리화를 상징한다면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현실을 도피해서 꾸는 이 꿈에 행운을 빈다. 다만 꿈에서 깨서 무시무시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갈 때 짓고 있는 웃음은 사랑하는 젊은이의 앞날을 빌어주는 웃음이 아니라 꿈은 어차피 깰 수밖에 없고 진실을 마주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질 다이안을 비웃는 웃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프닝에 다이안과 함께 등장할 때 다소 어설픈 CG에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이 연출된 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다이안이 진실을 깨닫고 꿈에서 깨고 나면 굳게 잠근 문을 넘어 나타나는 것은 그런 다이안을 비웃는 노부부입니다. 이 노부부는 현실 도피와 합리화를 하나로 묶는 어떤 것이겠죠.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겼고 다이안을 실컷 비웃죠. 결국 다이안은 총을 꺼내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 악한 마음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카밀라를 사랑했던 다이안의 마음의 장소, 극장입니다. 마지막 장면의 여자는 왜 파란 머리일까? 이 영화에서의 파란 열쇠와 파란 박스, 파란색은 살인을 선택한 다이안을 나타내죠. 따라서 여전히 카밀라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여 머리 색깔이 변한 다이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꿈속에서의 가수는 파란 머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의 엔딩에서의 여자는 파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곳엔 밴드도 오케스트라도 없을까? 다이안은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란 머리 여자는 나지막히 실렌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아닐까? 그 장소는 다이안의 마음이 파괴된 곳입니다. 실렌시오는 어디일까? 이 극장의 이름이자 카밀라를 그리는 다이안의 마음이 녹음되어 영원히 봉인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흡사 사랑해처럼 들리죠. 그리고 엔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영화는 살인 청부를 의뢰한 한 여자의 죄책감, 소망, 불안함 등을 꿈이라는 상징적인 장면들과 함의를 통해 전개됩니다. 그것을 미스터리라는 소재로 풀어가는 솜씨가 굉장히 탁월하고 매혹적이라는 점에서 수작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은 카밀라를 생각해 볼 때 나옵니다. 다이아는 카밀라를 사랑할까? 당연히 사랑했죠. 그러면 카밀라는 다이아를 사랑할까?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보면 아마 카밀라는 한때 다이안을 사랑했었지만 추후에 마음이 변하고 다이안을 친구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이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카밀라는 그런 애정 행각을 모두 다이안에게 굳이 보여줄까? 감독과 스킨십을 할 때 감독은 주의를 물립니다. 잠시 전부 나가 있으라고 하죠. 그런데 다이안은 콕 집어서 남아있으라고 해요. 아무리 친구 사이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카밀라는 스킨십을 하며 다이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다이안이 울고 있는데도 말이죠. 감독의 저택에서도 카밀라는 애정 행각을 하며 다이안을 여러 번 쳐다봅니다. 다이안과 카밀라는 여러 번 싸웠습니다. 다이안은 카밀라에게 그녀를 절대 포기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죠. 카밀라가 그런 다이안을 굳이 불러서까지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카밀라의 시점은 나오지가 않죠. 카밀라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카밀라는 다이안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후반부, 그러니까 현실의 장면에서 카밀라와 다이안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3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밀라와 다이안이 연인으로서 보여주는 행동도
사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행동과 대화는 모두 다이안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이안은 기본적으로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카밀라는 다이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같이 영화를 찍다 친해진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출연시켜줄 만큼 가깝고 친한 동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안은 그런 카밀라를 혼자 마음 깊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밀라가 머롤랜드 드라이브에서 연인 발표를 하자 상처받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다이안은 아마 카밀라가 본인을 애완동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이고 늘 자신을 챙겨주지만 연인으로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말이죠. 이것은 초반에 코코 부인이 다이안에게 애완동물을 싫어한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죠. 카밀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다이안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모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까지 어떻게 이어졌을까? 그것을 부추긴 것은 바로 그 노부부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다이안 속에 살고 있는 악한 마음이죠. 그것이 그녀를 부추겼고 실제로 살인 의뢰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까? 머롤랜드 드라이브에서 카밀라는 연인 발표를 합니다. 다이안은 상처를 받고 살인 의뢰를 하죠. 다음날 이웃이 찾아와 형사 2명이 다이안을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다이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마 여기에서 킬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이 공론화되었으며 자신의 집에 전화가 걸려오는 원인이 되겠죠. 다이안은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잠이 드는데 여기에서부터 오프닝의 장면으로 이어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반 침대는 다이안의 침대이고 여기에서 여전히 다이안의 숨쉬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다면 왜 꿈속에서 다이안은 본인의 시체를 미리 발견할까? 꿈속의 시체는 무엇일까? 꿈속에 다이안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입고 있는 옷은 노부부로 인해 방아쇠를 당긴 다이안이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아마 다이안은 파란 열쇠를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죽음을 상정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충동을 꿈에서 미리 본 것이죠. 그렇다면 꿈에서 깨는 것은 언제일까? 카밀라가 혼자 그 파란 박스를 열었을 그 순간이겠죠. 꿈에서 깨보니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결국 그녀는 자살을 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버림받은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잦은 환상과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한 여자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결국 죽게 만들고 자신도 자살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입니다. 나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동료가 혼자 상처받고 화가 나서 나를 죽인다? 피해자가 대비할 수 없는 재난에 가까운 비극이죠.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범죄자의 비뚤어진 사랑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르가 미스터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카밀라가 다이안을 그렇게 쳐다본 일조차 다이안의 환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든 것을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와 같이 확실하게 대답하는 식으로 말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장면과 장면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은 영화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도 진실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그것을 수수께끼 같은 매혹적인 화법으로 관객에게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2시간 30분을 긴장에 끝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하게 만들고 영화가 끝나고 관객 각자의 영화가 시작되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롤랜드 드라이브의 해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외적인 해석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 영화의 큰 줄기들 정도는 대부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하얀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